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냐? 뭘 했죠? 법규명령이 언제 위법해지는가 봤죠? 지난 시간에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를 봤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법규명령이 위법해지느냐 봤는데, 지난 시간이 행정입법의 첫 시간이어서, 그렇죠? 예, 법규명령이 뭔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위법해진 법규명령,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권력분리 원칙상 행정입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행정부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기 때문에 행정입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사실은 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그 비전문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299명에 60만 명, 뭐 이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가 그 입법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행정입법의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바로 그 한계, 어떨 때 위법해지는가 문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통제입니다. 통제. 제가 항상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요, 입에 배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실강하는 게 입에 배가지고 자꾸 어제와 오늘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냥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1번에 보시게 되면요, 통제 기관에 따른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법규명령을 통제한다고 했을 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각 단위의 통제 방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통제 방법까지 해서 총 4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 표에서도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사법부는 사법적 통제, 행정부는 행정적 통제, 국민은 뭐 국민. 근데 왜 동그라미 1번은 입법적 통제가 아니라 국회에 의한 통제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는요, 입법적 통제 말고도 정치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정치적 통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법적 통제 이렇게 안 하고 국회에 의한 통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 이제 박스 갖고 먼저 한번 우리 전체적인 틀을 잡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용. 자치법규 통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국가기관이 만드는 걸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만드는 걸 우리 자치법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를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통제 방법이 뭐가 나올까요? 국회에 의한 통제에다가 대응을 시키시게 되면요, 입법적 통제가 나옵니다. 입법적 통제. 그러겠죠? 네. 이 자치법규는 이제 뭐 국회가 통제하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입법적 통제 방법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는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법적 통제하고 행정적 통제는 뭐 사실상 대동소이하고, 그러면 국민에 의한 통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니까 이건 주민에 의한 통제로 가겠죠? 주민에 의한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한번 응용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라고, 이 틀에 익숙해지시라고 한번 응용해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 한번 보시면요. 국회가 통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적 통제 방법으로서 승인 유보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약간 뭐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제출 제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명령을 만들 때,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회에다가 그 법규명령, 제정, 개정, 폐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제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랑 관련된 문제예요. 간접적 통제 방법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정치적 통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아래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1번에 국정감사, 조사, 질문권 행사, 해임건의, 탄핵 소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법적 통제의 방법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규명령은 위임명령이었습니다. 위임명령이니까, 법률에 수권이 있죠. 그 수권 법률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입법적 통제라는 것은요, 수권 법률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권 법률을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적 통제 방법은, 일반 법원이 통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행정적 통제 방법은 뭐 감독권 행사, 절차적 통제, 이거 조심하세요.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 우리가 준사법적 절차다라고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관, 통제 기관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적 통제의 내용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 국민에 의한 통제는 뭐 청원 또 뭐 이런 거, 여론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서 기억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예, 전체 외워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시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의문이 남지 않게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첫 번째 겁니다. 직접적 통제 승인 유보제도 보도록 할게요. 승인 유보제도. 여러분들 이제 헌법 제 76조 한번 펴보시고요. 76조. 예, 법전 피시고 76조 3항 보겠습니다. 3항. 우리 지난 시간에 76조 1항, 2항 봤었네요.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물론 이제 긴급 재정 경제 처분도 있었고요. 긴급 조치권의 행사 중에 하나로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예는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금융실명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이제 76조 2항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긴급 명령권 봤었습니다. 지금 이제 3항입니다. 3항. 그럼 3항은 뭐냐면 1항에 있는 2항에 있는 긴급 재정경제명령 및 긴급 명령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법률 대위 명령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록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이니까 법규 명령의 일종입니다. 법규 명령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76조 4항 보시면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또는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2항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명령이 2항이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법규명령이 아니니까. 긴급재정경제명령, 그 다음 긴급명령, 이거 두 개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을 바란 경우에 승인을 보고하고 나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죠? 사후적 승인입니다. 사후적 승인. 사후적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유보제도입니다. 승인유보제도. 그러니까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과 같은 대통령령 있죠. 무엇을요? 그 대통령령의 효력을요. 어디다가 유보시키고 있어요? 유보가 뭐라고 했어요? 유보는 맡긴다라는 거라고 했죠. 어디다가 맡기고 있습니까? 국회의 사후적 승인. 그렇죠? 국회의 승인. 사후적 승인에다가 그 효력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국회의 승인이 나오게 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게 아니라 국회 승인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때는요 장래를 향해서 그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의 효력이 소멸되는 방식이죠. 그럼 국회가 통제하는 건 맞죠? 국회가 물론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승인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규명령, 대통령령, 물론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갖긴 합니다. 좀 특수해요. 하지만 이 법규명령의 효력이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죠. 승인 유보제도, 승인에다가 법규명령의 효력을 유보시키고 있다. 방금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76조 4항에 있습니다. 4항에. 4항 보시면 사망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이 통제되고 있죠? 통제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법규명령의 성립 및 발효에 대한 동의권, 승인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제도. 이게 승인 유보제도인데 동의권 X 치세요. X.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의라는 것은 사전적 동의입니다. 이 같은 법규명령을 만드는데 국회의 사전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 헌법 76조 3사항에 있는 내용은 사전적 동의는 아니에요. 약간 좀 강도가 약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후적 승인, 사후적 승인권을 유보시키는 방식. 우리 헌법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후적 승인. 그럼 제도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법률 대위 명령이라고 써놓으세요. 법률 대위 명령. 76조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었죠. 법률 대위 명령에 한정된 방식입니다. 여기에 한정된 통제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통제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접적 통제 방법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옆에 써놓으시고요. CF, 구체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구체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 취소 소송을 바탕으로 법규명령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건 막 한 달이 건너가는 거죠? 한 달이 건너가는 거니까 그런 건 우리가 간접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국회가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규명령을 바탕으로 나온 구체적 처분,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직접적 통제 방법입니다.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76조 3, 4항으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다음 의회 제출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법률 대위 명령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게 되면 의회 제출 제도는요, 법률 종속 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입니다. 법률 종속 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예. 경찰행정법에서는 예, 이게 너무 쟁송법적이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수험생들이 2011년도 경감승진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통제 방법을 경찰 시험에 낼 줄이야.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었는데 뭐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의회 제출제도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법규명령을 의회에 제출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건 국회법에 있어요. 국회법 98조의 2. 이제 뒤에서 행정 절차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도 볼 거예요.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행정절차법에는 예, 신입생 처지회가 있죠. 예, 신입생은 행정절차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신입 처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은 뭐예요? 신은 신고죠. 예, 입은 뭐예요? 예, 입은요, 밥 먹는 입이죠. 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네요. 입법 예고. 예, 처는 뭡니까? 예, 처는 처분 절차. 예. 그다음 지는 뭐예요? 지는 행정지도. 얘는 행정예고. 굉장히 과학적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입법예고예요, 입법예고. 뒤에서 여러분들 행정 절차 배우실 때 말이에요. 행정 절차 배우실 때 이거 이제 입법 예고, 예, 입법 예고 쪽 배우시면서 국회법 이거 배울 때 예, 국회법 98조의 2를 배우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돼요. 지금도 이제 국회법 98조의 2입니다. 예,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98조의 2 1항입니다. 1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항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뭐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위임명령이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집행명령이죠. 네,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여기까지 법규명령이고요.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여기가 행정규칙이고요.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위임 명령 부분도 마찬가지요. 집행 명령 부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법규 명령, 그 다음에 훈령, 예규, 고시, 행정규칙 이걸 뭐 할 때? 제정, 개정, 폐지할 때 얘네들을 바꿀 때죠. 만들 때, 바꿀 때, 없앨 때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렇게 만들고 바꾸고 없앴다는 사실을 보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단서 조항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단서 조항에서 대통령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입법 예고할 때 입법 예고안도 제출해라. 입법 예고안도. 이건 뭐예요? 법규명령을 만들고 폐지하고 개정하고 이런 거고 이건요.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죠. 아니에요. 입법 예고안. 입법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안도 같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42조 2항을 한번 보세요. 뒤에서 우리 행정절차 배울 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건데 행정절차법 42조 2항 한번 보세요. 42조 2항. 1항에서는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널리 공고하라. 이게 바로 법을 만들 때는 행정부가 법을 만들 때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넘길 때 말하는 거예요. 법률안을 넘길 때 그 사전에 뭐 하라고요? 예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법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2항에서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해서 행정절차법에서도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의 이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확인한 거예요? 국회법 98조의 2에 요거를 확인한 조항이에요. 행정절차법 42조의 2항은
국회법 98조의 1항 단서를 확인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98조의 2 따라오고 계시죠? 예, 98조의 2 사망입니다. 이번엔 예, 사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 지금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예, 법전을 피시고 따라오세요. 상임위원회는 예, 제출을 했잖아요. 제출했어요.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하여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의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회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재정개정 폐지할 때는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규명령을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뭐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은 입법예고안도 제출해라 이랬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두 개 중에서 말이에요. 이 두 개 중에서 사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그 법규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무엇만 심사한다? 법규명령만 심사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할 때 행정규칙을 만들 때도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거예요. 이 법규명령을 만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국회로부터 위법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규명령은. 그래서 법규명령이 이 부분에서도 행정규칙에 비해서 그 제정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은 그 법규명령은 또 폐지시켜야 합니다. 됐습니다. 의회 제출제도입니다. 의회 제출제도. 의회에다가 법규명령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법규명령만 보니까 법규명령을 제출해야 됩니다. 간접적 통제 보도록 합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헌법 제61조 펴주시고,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앞에가 감사, 뒤에가 조사.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정감사 조사 방식으로도 위법한 법규명령을 행정부가 만들었을 때 통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2조 보시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대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법규명령을 통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임 건의 보겠습니다. 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좀 이거는 극단적이죠. 더 극단적인 거 보겠습니다. 65조. 이 사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떠오르죠. 가슴 아픈 일들이 떠오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원, 기타 법률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는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그 제적의원입니다. 출석의원이 아니고 발의의원이 아니고 제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다만 대통령은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아니라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넘었을까요? 그죠? 정치적 통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61, 62, 63, 65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은 답안에 적시하는 단문 문제에서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시하는 정도로서 충분합니다. 그다음 입법적 통제. 이건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수권 법률이 있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임 명령이 있죠. 수권 법률이 있고 위임 명령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수권 법률입니다. 요게 위임 명령이에요. 위임 명령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건 뭘 통제하는 거예요? 이 위임명령 이걸 통제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수권 제한 규정을 입법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수권을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만약에 수권 규정이 있었다면 그 수권 규정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권이 없이 위임이 없이 위임명령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그 자체로서 바로 위법 이렇게 되죠. 그죠?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새로운 권리 의무를 규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는 이미 새로운 권리 의무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이 만약 없었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 의무를 행정부가 규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위법한 위임명령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과 상충되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권이 있어요. 수권이 있어서 우선 만들어질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임명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내용을 통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법률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상위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적용 영역이 둘이 지금 중첩돼 버렸죠. 이건 법규명령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법률입니다. 법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대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광역지자체 조례, 광역지자체 규칙, 기초지자체 조례, 기초지자체 규칙 순서로 효력 우선순위가 인정이 되죠. 그러면 법률은 법규명령보다 이게 뭐 대통령령이든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좋습니다. 이거보다 상위법이죠. 그럼 하위법은 상위법에 충돌하면 이 부분이 위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통제하는 게 바로 입법적 통제입니다. 국회가 저렇게 법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법을 저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는 적용 영역의 일치를 보게 되는 법규명령은 자동으로 통제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 로마서 3번 사법적 통제 보도록 합니다. 사법적 통제. 먼저는 1번에서 법규명령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해내야 돼요. 이 종류에 따라서 통제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밑에서 일반 법원에 의한 통제 방법과 그 다음에 또 일반 법에 의한 통제 방법 2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방법 이렇게 3개를 보게 됩니다. 3개를. 옛날식 방식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옛날식 방식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있어요. 판례가 바뀌면서. 옛날식 방식을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떤 흐름인지를 딱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결과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규명령이 이렇게 있어요. 법규명령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대로 법규명령의 종류는 첫 번째 전형적 법규명령이 있고, 그죠? 전형적 법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처분적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처분적 법규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집행적 법규가 있습니다. 집행적 법규명령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봤습니다. 전형적 법규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방법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방법으로 통제한다. 처분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통제한다.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통제한다. 하여 전형적 법규와 처분적 법규는 일반 법원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며 집행적 법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이게 2008년도 이전까지 상황입니다. 2008년도 이전까지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깔끔하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다. 두 개 묶으면 얘고 얘는 얘다. 완전히 시험 보기 쉬웠던 시절입니다. 그죠? 여기 약간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먼저 1번의 법규명령 종류 보시게 되면 전형적 법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규명령 전형적 법규죠. 우리 행정입법의 정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였었습니까?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었었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바로 권리의무에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처분이 나와야 되죠. 별도의 법 집행행위, 구체적 처분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법규명령만 가지고서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바로 뭐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이 전형적 법규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거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전형적 법규명령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다? 항고소송은 권리 구제를 위한 주관적 소송입니다. 주관적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형적 법규명령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았을 때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 보시게 되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닌 경우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는가? 개별적 규율과 일반적 규율, 그리고 구체적 규율과 추상적 규율. 추상적 규율, 글씨가 왜 이래? 추상, 배가 고파서, 예. 대학 다닐 때 부르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배고픔에 젖어서, 이게 손도 이렇게 합니다. 예. 하늘을 봅니다. 근데 빵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 대학 다닐 때 노래가 다 그렇죠. 배고픔에 젖어서 하늘을 봤는데, 예. 지랄타니 뭐 하네요. 뭐 이런 노래가 그죠? 예. 예. 학교 다닐 때 뭐 하고 살았는지 뭐 조금 드러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는 행정행위고 요것도 행정행위고 요건 독일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행정행위인데 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법규명령이라고 했죠. 이게 법규명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법규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처분적 법규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닌 놈이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영역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행정행위죠. 처분적 법규입니다. 처분적 법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다? 처분적 법규는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이에요.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입니다. 그 말씀은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실질은 처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처분입니까? 법규명령입니까? 처분입니까? 법규명령입니까? 네. 여기까지 들리게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소리를 지르시고 뭐죠? 행정행위는 무조건 처분이다. 그죠? 처분적 법규명령은 처분입니다. 처분이면 이 자체로서 권리의무의 변동을 바로 발생시킨 거죠. 그럼 그 후에 어떠한 법집행위가 생겼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거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관념의 통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법 집행행위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집행적 법규 보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정하준 교수님 책에 따르면 청소년은 당구장업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문화관광부령. 예, 집행적 법규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해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에요. 그런데 전형적인 법규명령과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인정이 되냐면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 이게 뭐냐? 이걸 보면 되겠죠? 예, 오토매틱 집행력이에요. 오토매틱 집행력이라는 것은요, 집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별도의 구체적인 처분을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해도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처분을 안 한 지금도 한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이미 집행된 것과 똑같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 법규명령을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집행을 하게 되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이 사안에 대해서 A라는 법령을 적용시킬 것인가 B라는 법령을 적용시킬 것인가 C라는 법령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당연히 이 집행적 법규명령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떠한 의사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 이러한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집행적 법규입니다. 옆에 틀렸죠? 효가 우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법 집행행위가 필요가 없는 건 맞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이 아니고 변동 지우시고 영향입니다. 영향. 예. 아직 이거는 그래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바로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지는 못해요. 직접적 규율이 인정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권리 의무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변동,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거와 함께 플러스 알파 영역이 있는데 이 알파 영역이 바로 뭐냐면 직접적 규율이에요. 직접적 규율. 구체적인 처분, 법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이 법규명령만 가지고 바로 권리 의무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규율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된다는 것과 같이 동일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변동을 지우시고 영향으로 바꾸신 다음에 괄호 열고 이걸 써놓으세요. 영향으로 바꾸고 괄호 열고 직접적 규율. 변동이 아니라 직접적 규율. 아래에 있는 박스 보시게 되면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에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도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업소를 운영할 때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달을 할 때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하명 배울 때, 그쵸? 예. 뒤에서 우리 하명, 자기 부자기 급부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하명을 배울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 사행행위 하면 안 되고, 배달할 때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법규하명이라고 배웁니다. 법규하명이라고. 뒤에서 이렇게 배워요. 예. 별도의 행정행위, 구체적인 처분이 나오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 바로 벌써 의무가 부과가 됐어요. 법에 의해서 바로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법규하명이라고 합니다. 법규하명. 법규하명은 집행적 법규에 속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 먼저 이제 보도록 하는 겁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일반 법원에 의한 통제 방법 중 하나죠. 예, 법규명령의 통제 방법 중에 핵심이 뭐예요?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중에 핵심은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통제입니다. 당연히 사법적 통제야.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번이. 그죠?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예.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여러분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헌법 107조 2항 보겠습니다. 107조 2항. 107조 2항 펴시죠? 107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7조 1항. 1항은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107조 2항은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입니다. 107조 3항은 행정심판제도예요. 예.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조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여 그 심판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받는 거죠. 위헌 법률 심판제도입니다. 3항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규정이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졌고요.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2010년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사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2항입니다. 이제 보는 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여기서 명령규칙 밑줄 그시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규칙은 합쳐서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여러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급 법원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대법원만 심사한다라고 안 돼 있잖아. 그죠? 각급 법원도 심사할 수 있지. 있는데 왜 갑자기 반말하냐고. 그죠? 네.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를 하게 되면 각급 법원도 심사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재판의 전제성이에요. 재판의 전제성. 교과서 오시게 되면, 법규명령, 전형적 법규명령이죠? 전형적 법규명령,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전형적 법규명령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다음에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합니다. 왜? 전형적 법규명령만 가지고는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복을 할 이유도 없고, 불복을 할 이유가 없으면 법규명령을 통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분, 비로소 권익침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왜 또 소송은 왜 취소이에요 지금 이게? 왜 소송이 취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법규명령이 수권상 한계에 위반돼서 위법하든 재정상 한계에 위반돼서 위법하든지 간에 얘가 위법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오는 이제 처분이 있는데 말이죠. 이 법규명령이 위법해가지고 그래서 이 처분이 위법해지게 되면은 이것은 취소 사유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법이 위법한지는 절대로 명백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해서 이것을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었을 때는 여기를 초점을 맞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법성이 명백한지를 여기서 가늠하게 되는데 여기서 명백하지가 않으니 이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취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규범통제로서 부수적 규범통제라는 건 뭐예요? 이 취소성이 주가 되고 규범통제가 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취소성이 본체니까 취소성이 주가 되고 규범통제가 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방법으로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제기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통제 방법입니다. 이것은 처분에 대한 통제가 바로 직접적인 문제고 규범통제는 간접적인 문제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취소 사유니까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우선 취소를 제기한다. 취소를 제기하고 나서 이렇게 올려갖고 규범 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규범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 통제죠. 이게 직접 한 번 더 한 다리 건너서 간접적 통제. 이게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다. 대상 명령과 규칙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107조 2항에 보시게 되면 107조 2항에 보게 되면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은 이거는 행정소송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겁니다. 명령규칙. 명령규칙은 크게 봐서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입니다. 거기 보시면 명령은 외부적 규범력을 가지는 이게 뭐죠? 법규성을 가지는 광의의 법규명령이다. 광의의 법규명령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뒤에서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식과 그 규율의 내용을 봤을 때 1번 형식도 시행령 시행규칙 법규명령의 형식이고 내용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 법규적 사항일 때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 법규명령의 형식인데 내용은 처분 기준 사무처리 기준 등의 행정규칙일 때 형식이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이고 행정이라고 했네 행규 행정규칙이고 내용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규적 사항을 다루고 있을 때 형식이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이고 내용도 사무처리 기준 처분 기준과 같은 행정규칙일 때 뒤에서 배우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결국 법규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돼요. 얘는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광의의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광의의 법규명령. 형식도 내용도 법규명령이면 이게 이제 협의의 법규명령이죠. 뭐 당연히 법규명령이니까 여기가 이제 광의의 법규명령. 규칙.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여기다가 이제 다수설에 따르면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헌법이 명시한 법규명령의 형식이고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감사원 규칙.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와 자치규칙, 조례와 규칙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명령과 규칙을 합쳐서 그냥 우리는 행정규칙이 아닌 거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입법, 법규명령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위헌위법 결정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 헌법 107조 2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은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 심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각급 법원도 심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명령규칙에 대한 각급 법원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령규칙에 대해서 뭐 1심 법원이 2심 법원이 그 명령규칙은 법규명령은 위헌이야 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옆에 써놓으세요. 뭐는 아니에요.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니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각급 법원은. 그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만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냥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여러분 1심 법원에서 취소 판결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됩니까? 효력 소멸 안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 판결이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지만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 심사를 받아야지만 그 법규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확정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명령규칙을 적용하는 다른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이 두 개지. 그렇죠? 사건이 두 개. 그러니까
A라는 법규명령이 있어요. A라는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법규명령에 근거해서 B라는 처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C라는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처분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를 되겠어요. 이거는 갑에게 한 거고 이건 을에게 한 거예요. 을은 불복하지 않았어요. 취소를 되겠다. 1심 법원이 A라는 법규명령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1심 법원 내에서의 이 처분에만 이 법규명령을 적용시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처분은 그것 때문에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확정 동그라미 치시고 위헌인지 위법인지가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결정이 있으면 당해의 명령규칙을 적용해서 행하는 다른 처분은 당연무효다.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이 법규명령에 근거해서 갑에게 B라는 처분이 나왔어요. B라는 처분이 나와서 얘가 뭘 했냐면 취소를 얘기했어요. 취소를 얘기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고 얘가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이 법규명령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처분은 결국 이게 위헌 위법이다라고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 사건 내에서 B 처분엔 이게 이제 적용이 못 돼요. 적용이 못 돼요. 그럼 이 B 처분은 침입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나온 거니까 위법해요. 이렇게 위법하면 뭐라고 했어요? 취소 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취소 판결이 나와요.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행정청이 또 이 법에 근거해서 C라는 처분을 그대로 또 한 거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이건 위법 무효라고요. 이런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조심해야 될 문제냐면 이 법규명령이 소멸해서, 그죠? 이 법규명령이 제거돼서 없기 때문에 없는 법에 근거해서 나온 시처분이 위법 무효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법원이 이 A라는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결정해서 확정을 지어도 이 A라는 법규명령 그대로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사건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매하죠? 이 법규명령이 제거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거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확정했으니까 대법원의 이 확정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하진 못했어요. 대법원이 확정할 줄 아는데 대법원이 이걸 제거할 줄을 몰라요. 제거할 줄을 모르니까 잘못된 거라고 확정은 해줬지만 제거는 못 시키고 살아있는 거야. 하지만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요. 행정청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대세효 인정 여부입니다. 문제점. 대법원의 위헌 위법 판정 결정이 나왔을 때 명령규칙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세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가? 대세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대세가 뭐예요? 대세가. 물론 제가 대세예요. 근데 그거 말고 뭐 같은 뜻이긴 하네요. 네. 세상을 향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향하여. 그죠?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대세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가? 이거는 밑에 여러분 검토해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대세효 규정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107조 2항이었어요.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은 그렇죠. 107조 1항이었어요. 위헌법률 심판. 이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법률 규정은 어디 있을까요? 법률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위헌법률 심판에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대세적으로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어디 있을까요?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있어요.
이런 게 어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에는 없다는 거야. 이런 게 위헌, 위법, 명령, 규칙, 길어. 심사에는 이런 대세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대세유 규정이. 이거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107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헌법 107조 1항부터 보세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서 재판한다.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으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위헌 결정에 따른 대세요. 이거 보겠습니다. 대세요. 위헌 결정에 따른 대세요. 47조 2항에 보게 되면 이래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장래효냐 소급효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제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에는 이 같은 명시적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학설을 보시면 절대적 대세 요설 당의 명령이나 규칙은 효력을 대세적으로 상실해서 일반적으로 무효인 것이 되고 따라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건.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A라는 법규명령에 대해를 근거로 갑에게 B라는 처분이 나와서 갑이 취소송을 제기하고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신청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이 법규명령이 위헌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처분이 위법 취소 사유라고 봐서 취소 판결까지 나왔다. 절대적 대세요설. 그러면 이건 없는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얘는 누구? 얘는 제3자. 제3자도 이게 없다는 것을 원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처분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나온 것이니 위법 무효라고 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얘는 위법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없어서 위법 무효라는 것인가? 이게 있지만 위법 무효라는 것인가가 달라져요. 얘가 뭐라고? 법규명령은 그대로 존재하는 건 맞지만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확정한 것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위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적 대세요설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상대적 대세요설이에요. 당의 사건에 대한 적용 배제에만 그치는 것이다. 그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는 그 법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을에게 시처분했죠. 그러면 을이 그 시처분에 대한 취소를 만약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은 법원 있죠. 그 받은 법원 수소법원. 다른 사건에서는 그 수소법원이 맞아. A라는 법규명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확정했지. 근데 지금 이게 법규명령이 아직 살아있네. 그럼 이번 사건 시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내가 그 결정 이미 나온 거니까 나도 빨리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고 이 법규명령 배제시키고 재판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당의 사건에선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위법 결정을 하고 당의 명령, 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대세요설입니다. 검토보시게 되면 상대적 대세요설이 맞는데요.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해서 그 재판의 전제성을 바탕으로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를 하는 규범 통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따라서 당의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 대법원 결정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건에다가 가둬놓고 판단한 거잖아요. 가둬놓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직접적 통제수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직접적 지우고 추상적 통제. 이게 훨씬 더 확실하네요. 추상적 통제수가 아님. 추상적 통제라는 것은 사건을 불문하고 그 규범을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규범 통제죠. 물론 직접적 통제는 추상적 통제고 추상적 통제는 직접적 통제인데 여기서는 추상적 통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추상적 통제가 아니다. 구체적 통제다.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만 판단 내린 것이다. 법의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아까 봤던 대세요 같은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6조 같이 볼까요? 행정소송법 6조. 여러분 행정소송법 펴보시고요. 행정소송법 6조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금 바로 이 상황이죠?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확정되었다는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통보를 받은 안행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 이 법규 명령을 만든 해당 기관에게 그 법규 명령을 시급히 폐지시킬 것을 이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대법원의 위헌위법 확정에 의해서 그 법규 명령의 효력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 명령을 만든 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폐지토록 유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6조의 명문 규정을 근거로 봤을 때 상대적 대세 요소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항고소송. 요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요걸로 들어가죠.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처분.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실질은 행정처분이다. 옆에 써놓으시고요.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이코로 처분입니다. 교수님 어느 교과서를 봐도 이걸 처분이라기보다 더 앞서서 더 나아가 행정행위라고 봐버립니다. 행정행위라고. 그럼 무조건 처분이죠. 처분적 법규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처분적 법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앞에서 전형적 법규와 처분적 법규와 집행적 법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행정고시도 입법고시도 여기저기 심지어 노무사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래 판례입니다. 종래 판례고 최근 판례로 한미약품 사건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두 개 비교하는 건데요. 종래 판례는 첫 번째 처분적 법규의 범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규명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처분적 법규에 대한 소송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처분적 법규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밀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더 이상 편입에 이탈이 없었어요. 편입과 이탈이 없어서 7명 여기까지군. 특정이 가능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두밀분교라는 하나의 학교를 폐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율입니다. 행정행위였습니다. 처분적 조례였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다? 협의의 처분적 법규입니다. 오직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얘기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원칙을 지켰었어요.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다.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항고소송은요? 왜 이렇게 쓰지 내가? 바보네요. 무효 확인 소송만 인정된다고 봤었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만 인정된다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의 한미약품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미약품 판례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법규명령이 바로 뭐냐면요. 집행적 법규명령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형식이 행정규칙이지만 아까 보신 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결과가 법규명령으로 파악된다고 했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규명령이었었고요. 그게 뭐였냐면 집행적 법규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행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서 무엇을 인정했냐면요. 얘네들이 취소소송을 받아줬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분적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집행적 법규명령도 무효 확인 소송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도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논점, 처분적 법규의 범위가 바로 이거 논이고요. 두 번째 논점, 취소송 제기 가능성이 바로 이거 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처분적 법규 보시게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법규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을 처분으로 보아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학설, 협의설, 두밀분교 페이지 조례와 똑같다. 오직 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만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이거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중간설, 집행적 법규명령 역시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최근 판례예요, 최근 판례. 광의설, 아니다. 그 외에도 권익침해를 발생시키는 법규명령은 전부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넓게 봅니다. 판례, 법규명령이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여러분,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가 없다라는 것은 두 개가 있었죠.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과 두 가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 동그라미 치세요. 직접 동그라미, 규율 동그라미. 변동이 아닙니다. 변동이 아니고 직접 규율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건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했죠. 근데 이 집행적 법규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행정처분이다라고 했어요. 집행적 법규명령을 뭐로 봤어요? 처분으로 봤습니다. 즉 처분적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정을 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는 게 말이죠. 이만큼이죠. 그런데 이원론, 쟁송법적 개념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가 몇 가지죠? 몇 가지죠? 여기가 B죠? 여기가 바로 뭐냐?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했어요. 처분적 법규명령은 여기로 들어가요. 행정행위예요, 아예. 처분적 법규명령은 아예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행정행위 영역, 노란색 영역. 집행적 법규명령이 처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행적 법규명령이 처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뭐로 인정되는 거예요?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되는 겁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취했을 때 처분의 개념을 넓게 정의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행정소송법의 처분 정의 안에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우리가 고려했을 때 집행적 법규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얘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좀 이따 보게 되는데 보충성 원칙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청구 요건 중에 보충성 원칙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일로 갈 수 있잖아. 다른 방법이 생겼잖아. 그러면 이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 길이. 이 보충성 원칙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결론은 전형적 법규명령은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은 이거는 이제 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이어서 이건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야.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취소 제기 가능성 보시게 되면 처분적 법규명령은 이제 위에서 좀 넓게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의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처분적 법규명령이 이제 위법하다는 걸 다투는 거죠. 근데 위법한데 그게 만약에 취소 사유면 어떻게 돼요? 그럼 취소 제기해야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과연 위법한 처분적 법규명령에 취소 사유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처분적 법규명령에 공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연 공정력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학설 보시게 되면 취소송 가능설 실질이 처분이라면 당연히 공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법한데 그것이 중재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효확인 소송설은 처분적 법규에다가 집행적 법규를 포함을 시킨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처분적 법규명령 아닌가? 법규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 진짜 배기 처분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차원에서 소송 제기의 길을 열어준 것뿐이다. 따라서 공정력 따위는 없다. 이건 결국 법규명령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다라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판례 옛날엔 그래 봤어요. 옛날엔 재무불량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나 두밀분교 폐지조례에 대한 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옛날에는 위법한 법규명령, 위법한 조례 이런 것들은 무효밖에 존재할 수 없어서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된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본다? 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취소 소송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법규명령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건 여러분 다시 보세요. 헌법 제107조 1항 2항 이번엔 같이 비교합니다. 1항 2항 같이 비교해요. 1항 보시고 법률이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 동그라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 동그라미에 제청해서 재판한다. 그 말씀은 법률이 위헌지 여부는 누가 심판해요? 헌법재판소. 2항 보겠습니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규칙 동그라미, 대법원 동그라미. 대법원이라는 것은 바로 일반 법원이라는 거죠. 헌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도가 성립되네. 그렇죠? 이제 요건 필요 없어지고 이런 구도가 성립되잖아요. 헌법 107조 1항과 107조 2항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재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은 법규명령이라고 했죠. 예,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니까 일반 법원이 심판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 상황이 시작됩니다. 문제점 보시게 되면 헌법 107조 1항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고 위헌 법률 심판이죠. 위헌 법률 심판. 헌법 107조 2항은 일반 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죠.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보게 되면 이 1항과 2항을 관할 배분에 대한 문제로 보게 되면 법률은 헌재, 법규명령은 일반 법원. 그러면 뭐는 안 되는 거예요? 헌재에 의한 법규명령은 안 돼. 관할 배분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런 결론 나오죠. 그래서 부정설 보시게 되면 헌법 107조는 관할 배분 규정이기 때문에 판단 결과에 충돌이 발생한다. 법규명령을 일반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고 헌재가 심사할 수도 있다면 예의 결론과 예의 결론이 서로 불일치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인정할 수 없다. 긍정설.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한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07조 1항하고 107조 2항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07조 1항과 2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 말이 나오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재가 심사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뭐라고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심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는 건 바로 법규명령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 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판단을 한번 내려보게 되면 이런 판단 나옵니까?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이에요. 잘못 제정됐습니다. 위헌 위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법규명령을 통제를 하는데 만약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107조 2항은 어떤 법규명령? 전형적 법규명령. 전형적 법규명령은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 규범 통계를 들어가라고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고 이 법규명령을 통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취소의 결과를 달리 만드는 경우가 바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예요. 법규명령이 통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취소의 결과가 달리 되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법규명령이 잘못된 것이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될 때는 뭐가 중간에 매개가 돼야 돼요. 뭐가? 구체적 처분이 매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판의 전제가 된다. 구체적 처분이 매개가 된다. 응? 구체적인 처분이 매개가 된다. 이때는 뭐 하라고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일반 법원이 심사하라고요. 이건 어떡합니까? 재판의 전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권익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 어떡하냐 이거야.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게 헌법소원이에요. 헌재라고요, 헌재. 그러니까 헌재도 법규명령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헌법 107조 2항은 오직 여기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거라고요. 법규명령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07조 2항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반띵 50%라고요.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헌법 107조 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은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명령규칙 그 자체예요. 직접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경우 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107조 2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부분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법규명령이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파란색은 노란색의 이 107조 2항, 이 107조 2항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아무 관계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검토 보시면 107조 2항은 구체적 구체적 사건 전제로 하고 걷다 취소용 제기하고 그에 따른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는 조항이다. 그죠? 여기서 위헌심사권을 만약에 헌재의 위헌심사권을 부정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어요. 107조와 관계가 없고 헌법소원은 지금의 문제는 111조 1항 5호 111조 1항 5호에 있는 근거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은 거기 보시면요 요건이 3개가 있죠.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뭘 읽어드리냐면 68조 1항이에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길은 막힌다. 그게 바로 보충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전형적 법규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처분적 법규 및 집행적 법규는 항고송 이렇게 결론이 끝납니다. 다만 뭐예요? 물론 이 위의 구제 절차, 이거 구제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결국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걸 통하고 그 권익구제가 안 됐을 땐 내려갈 수 있어요. 행정적 통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적 통제. 이제 사법적 통제 제일 중요한 거 끝났고요.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로서 폐지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국회에 의한 통제도 뭐가 있었어요? 입법적 통제가 있었죠? 지금 여기에 있는 행정적 통제에서의 입법적 통제는 뭐죠? 국회에서의 입법적 통제는요, 국회에 의한 통제에서의, 입법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이것은요, 뭐를요? 법률을 이용한 입법적 통제고, 지금 여기서 행정적 통제에서의 입법적 통제는 상위 법령 중에서도 상위 법규명령을 이용한 입법적 통제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보시게 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8조 1항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예교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규명령과 조례 규칙을 포함하고 있고 부패 유발 요인 여기에 이제 국한된 거예요. 부패 유발 요인 밑줄 보시고 권고밖에 안 돼요. 권고.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권고밖에 안 돼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하게 됩니다. 47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해서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역시 권고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절차적 통제는 헌법 89조 3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헌법 펴보시고요. 법전 피시고 다 끝나갑니다. 네, 89조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3호 보시게 되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밑에 현행법이 23조예요. 정부조직법 23조입니다. 개정돼서 23조예요. 23조 1항 23조 1항에 보면 국무회의에 상정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를 둔다. 잘 보세요. 처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거죠.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래서 청은 각부 장관 소속이고요. 그죠? 법제처에서 심사하는 내역을 얘기를 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할 법령안이 있어요. 국무회의에 상정할 법령안이 있고
그리고 총리령 및 부령이라고 했어요. 총리령, 부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을 때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89조 3호에서 국무회의 상정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 대통령령. 그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두 다 뭘 거쳐야 돼?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모두 거쳐야 돼? 플러스 알파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얘는 국무회의 심의도 같이 거쳐야 돼. 더 엄격하죠? 됐고요.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은 이제 사법 절차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통제에 속해서 우리가 논의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처분. 그러니까 처분적 법규 이거죠? 처분적 법규. 이거는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제59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59조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끝나고 웃으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니까 법원에 대법원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 이게 바로 뭐야? 법규명령이죠. 그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법규명령이 잘못됐으면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청권이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청권인데 이거 옆에 써놓으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 시정조치 요청권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법규명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아니에요. 이건 법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에 국민은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시민단체로 와우 샤우팅 할 수 있고 헌법 제26조에 근거 청원도 할 수 있고 이건 뭐 그냥 그런 거고 통제 방법 봤는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냐면 사법적 통제만 기억하세요. 사법적 통제는 사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있죠. 나머지 것들 국회에 의한 통제 그리고 행정적 통제 그리고 국민에 의한 통제는 나와봐야 단문이에요. 나와봐야 단문이니까 이거는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싹 암기하고 원래 이 부분은 원래요. 시험 딱 보기 5분 전에 외우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원래 그런 거. 이거 평소에 기억하고 다니면 정작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뇌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적 통제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험 직전에 국회에 의한 통제, 행정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는 바로 암기하고 들어서 뿅 쓰고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